박수연, 이게 무슨 짓이야? 우리 공동계좌에 있던 돈 어디 갔어? 6천만 원이 한 푼도 없잖아. 당신 돈 들고 튄 거야? 무슨 돈이요? 그 돈 말이에요? 저 미국 도착했어요. 여기서 보증금이랑 정착 비용으로 큰 돈이 필요해서 일단 먼저 빼서 썼어요. 뭐, 문제 있어요?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사연을 읽어드리는 가족 일기입니다. 오늘 제가 들려드릴 이야기는 피땀 흘려 마련한 내 집을 시댁 식구들에게 통째로 빼앗길 뻔한 한 여성의 통쾌한 복수극입니다. 야근을 마치고 현관문을 열던 그 순간 직감했습니다. 제 피와 땀으로 일군이 소중한 보금자리가 침략당했다는 것을요. 현관 앞에는 시골 농협 마크가 찍힌 거대한 마대 자루 4개가 산더미처럼 쌓여 있었습니다. 김장철에나 볼 법한 알록달록한 자루였죠. 자루 주둥이는 쩍 벌어져 있었고 그 안으로 정체 모를 색깔의 퀴퀴한 곰팡내 나는 이불 뭉치들이 보였습니다. 그 옆에는 칠이 벗겨진 낡은 나무 괴짝 2개가 비스듬히 놓여 있었고 그 위에는 붉은 페인트로 이만식이라는 세 글자가 삐뚤빼뚤하게 쓰여 있었습니다.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이 쓰레기들을 당장 문 밖으로 내던지고 싶은 충동을 억누르며 신발을 갈아 신었습니다. 거실로 들어서자 제 시아버지 이만식 씨가 속옷 차림으로 제가 0만 원을 주고 산 이탈리아제 가죽 소파 테이블에 다리 한쪽을 떡하니 올린 채 이쑤시개로 이를 쑤시고 있었습니다. 귀가 찢어질 듯 시끄러운 주말, 막장 드라마 소리와 함께요. 그리고 제 시어머니 김순자 여사는 소파에 반쯤 누워 제가 바로 엊그제 백화점에서 사온 값비싼 샤인머스켓을 한 송이째 품에 안고 알알이 입에 쑤셔 넣고 있었습니다. 껍질과 씨는 온 사방에 뱉어내면서요. 제가 지난달 이탈리아 출장에서 애지중지하며 가져온 순모 양탄자 위로 말이죠. 그 양탄자는 이 집에 조금이라도 따스한 분위기를 더하고 싶어 고생하며 들고 온 제 보물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시어머니의 쓰레기통이 되어 있었습니다. 서연이 왔냐? 김순자 여사는 눈꺼풀 하나 까딱하지 않고 웅얼거렸습니다. 입안의 과즙이 거의 튀어나올 지경이었죠. 저는 대꾸 없이 곧장 냉장고로 가 얼음물을 꺼내 벌컥벌컥 들이켰습니다. 차가운 물줄기가 목구멍을 타고 내려가자 마음속에서 들끓던 화산이 겨우 진정되는 듯했습니다. 얘가 왜 대답이 없어? 벙어리야? 제가 반응이 없자 김순자 여사의 목소리가 날카로워졌습니다. 시부모가 왔는데 어서 오시라는 말 한마디를 못해? 저는 물컵을 내려놓고 돌아섰습니다. 얼굴에는 억지로 비즈니스 미소를 띄운 채 말했죠. 아버님, 어머님, 갑자기 어쩐 일이세요? 미리 연락이라도 주시지 그러셨어요. 뭐? 내 아들 집에 오는데 며느리한테 허락이라도 받아야 한다는 거냐? 김순자 여사는 샤인머스켓 하나를 입에 던져넣고 와그작와그작 씹었습니다. 똑똑히 들어라. 나랑 네 시아버지는 시골집 팔았다. 이제부터 여기서 살 거다. 어디에도 안 가. 여기서 너희들한테 효도 받으면서 여생 보낼 거다. 효도요? 저는 속으로 코웃음을 쳤습니다. 제 나이 이제 32살인데 벌써부터 제 여생을 마감시켜 주실 셈인가요? 바로 그때 도어록 소리가 나더니 제 남편 이민준이 콧노래를 부르며 들어왔습니다. 그는 현관의 짐들을 보고도 전혀 놀라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안도의 한숨을 쉬는 듯한 표정이었죠. 여보 왔어? 그는 서류 가방을 아무렇게나 던져두고는 신발을 갈아 신자마자 김순자 여사 곁으로 달려갔습니다. 엄마, 오늘 오시느라 힘드셨죠? 이 아들이 어깨 주물러 드릴게요. 역시 내 아들밖에 없다니까. 김순자 여사는 아들의 효도를 만끽하며 곁눈질로 저를 쏘아보았습니다. 그 눈빛에 담긴 의기양양함과 과시는 날카로운 바늘처럼 저를 찔렀습니다. 저는 눈앞에 이 모자상봉 장면을 보며
헛웃음만 나왔습니다. 결혼 5년 동안 이민준이 제 어깨를 주물러 준 적이 있었던가요?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는 항상 이렇게 말했죠. 여보, 나 오늘 회사에서 너무 힘들었어. 당신이 바닥 좀 닦아줘. 이민준 씨, 잠깐 베란다로 나와요. 저는 얼음장처럼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이민준은 마지못해 따라오며 투덜거렸습니다. 왜 그래? 엄마랑 얘기하는 거 안 보여? 아버님 어머님이 시골집 팔고 여기 와서 사시겠대요. 당신 알고 있었어요? 저는 그의 눈을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응, 알고 있었지. 그는 너무나도 당연하다는 듯 대답했습니다. 부모님이 날 얼마나 고생해서 키우셨는데 이제 연세도 드셨으니 우리랑 같이 사는 게 당연한 거 아니야? 게다가 집 파신 돈 나중에 다 우리한테 물려주실 텐데 당연하다고요. 저는 기가 막혀 웃음이 나올 뻔했습니다. 이 아파트 계약금과 중도금은 저희 부모님이 내주셨습니다. 매달 내는 대출 원리금 150만 원 중 저는 120만 원을 냈습니다. 월급 400만 원인 이민주는 고작 30만 원을 낼 뿐이었죠. 남는 돈은 가족 비상금으로 저축해야 한다면서요. 이제 그가 대출금의 5분의 1밖에 내지 않는 이 집이 그의 온 가족을 위한 당연한 양로원이 되어버린 겁니다. 그럼 두 분 언제 돌아가세요? 이게 제 마지막 마지노선이었습니다. 가긴 어딜 가. 이민주는 괴물 보듯 저를 쳐다봤습니다. 이제부터 여기서 사신다니까. 박서연, 당신 왜 이렇게 철이 없어? 우리 부모님이 당신 부모님이지. 효도하는 게 당연한 거 아니야. 바로 그때 거실에서 김순자 여사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의심의 여지 없는 명령조였죠. 박서연, 너 거기서 뭐하고 섰어? 얼른 작은 방 치워. 내가 허리가 안 좋아서 딱딱한 침대에서는 못 자거든. 너희 안방에 있는 라텍스 매트리스가 좋아 보이더라. 오늘 밤부터 내가 안방에서 잘 테니 너랑 민준이는 작은 방 가서 자. 그 말은 지난 5년간 제가 쌓아온 인내심을 무너뜨리는 마지막 지푸라기였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들의 예상처럼 길길이 날뛰거나 이민준과 다투지 않았습니다. 저는 조용히 거실로 걸어가 제 서류 가방에서 서류 뭉치 하나를 꺼냈습니다. 다음 주 본사에서 영어로 발표해야 할 보고서 초안이었습니다. 온통 영어로 빽빽하게 채워져 있었죠. 저는 그 서류를 소파 테이블 위에 탁 소리가 나게 내려놓았습니다. 그 소리는 TV 속 시끄러운 총소리를 잠재웠습니다. 온 가족의 시선이 제게 쏠렸습니다. 저는 그들을 보며 여전히 완벽한 비즈니스 미소를 띤 채 마치 오늘 날씨 좋네요라고 말하듯 평온하게 말했습니다. 마침 잘 됐네요. 그럼 방 치울 필요 없겠어요. 방금 회사에서 연락 왔는데 제가 미국 지사장으로 발령나서 북미 시장 개척 업무를 맡게 됐거든요. 10년 동안 장기 체류해야 해요. 공기가 순간 얼어붙었습니다. 이만식 씨는 일을 쑤시던 손을 멈췄고 김순자 여사는 입에 넣으려던 샤인머스켓을 씹는 것조차 잊었습니다. 이민준의 얼굴에 떠올라 있던 의기양양한 미소도 그대로 굳어버렸죠. 뭐라고? 이민준이 가장 먼저 정신을 차렸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완전히 변해 있었습니다. 미국에 10년? 난 왜 몰랐어. 회사 내부 공모였어요. 어제 결과가 나왔고 오늘 막 서류 절차 마쳤고요. 저는 얼굴색 하나 변하지 않고 거짓말을 했습니다. 테이블 위에 서류를 가리키며 말했죠. 이게 파견 계약서 초안인데 전부 영어라. 어차피 보셔도 모르실 거예요. 내일 정식 계약서에 서명하고 모레 비행기 타야 해요. 저의 침착함과 서류 위의 빽빽한 영어는 그들에게 엄청난 충격을 주었습니다. 그들은 의심했을지도 모르지만 증거가 없었습니다. 이 집에서 저는 학력이 가장 높고 수입이 가장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제 일은
그들이 이해하거나 의심할 수 없는 영역이었죠. 10년이라고 김순자 여사는 겨우 입안에 샤인머스켓을 삼키고는 제 고막을 찢을 듯 날카로운 목소리로 소리쳤습니다. 너 미쳤어? 미국에 10년이나 가겠다고. 그럼 너 없으면 우린 어떡하라고. 저는 속으로 비웃었습니다. 너 없으면 민준이는 어떻게? 가 아니라 우린 어떻게? 라니 드디어 본심이 나왔군요. 그녀의 눈에 저는 며느리가 아니었습니다. 그저 공짜 가사 도우미이자 돈 버는 기계, 하나의 기능이었던 거죠. 이민준도 다급해졌습니다. 그는 제 손목을 부서져라 움켜쥐었습니다. 박서연, 당신 가면 안 돼. 당신 없으면 누가 밥하고, 누가 빨래하고, 누가 우리 부모님 모셔. 그의 진심 어린 질문은 그 어떤 욕설보다도 제 가슴을 차갑게 만들었습니다. 아, 그의 마음속에서 제 존재의 의미는 고작 그들의 온 가족을 수발드는 것이었군요. 저는 그의 손가락을 하나하나 떼어내며 그를 똑바로 쳐다보고 또박또박 말했습니다. 이민준 씨, 나는 당신 아내지 당신 집 하녀가 아니에요. 밥은 어머님이 하실 수 있고 빨래는 세탁기가 있어요. 그리고 모시는 건 당신 부모님이 당신을 30년 넘게 키워주셨으니 이제 당신이 효도할 차례죠. 말을 마친 저는 그들의 경악한 표정을 뒤로하고 안방으로 들어가 문을 잠갔습니다. 문의 기대자 밖에서 아수라장이 된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저 천하에 몹쓸 것이 아주 하늘 무서운 줄 모르고 날뛰는구나. 김순자 여사가 악을 썼습니다. 적에 아주 날개가 돋쳤어. 아들아, 절대 저렇게 보내면 안 된다. 이만식 씨가 처음으로 의견을 냈습니다. 서연아, 서연아, 문 좀 열어봐. 우리 얘기 좀 해. 회사는 그만둬도 되지만 가정이 깨지면 안 되잖아. 이민주는 미친 듯이 문을 두드렸습니다. 저는 못 들은 척 옷장을 열어 여행 가방에 짐을 챙기기 시작했습니다. 많은 것을 챙기지 않았습니다. 제 신분증과 여권, 노트북, 그리고 갈아입을 정장 몇 벌과 침대 협탁 서랍에 넣어둔 보석함. 그 안에는 어머니가 물려주신 옥팔찌와 제가 그동안 모은 귀금속들이 들어있었습니다. 이것들이 바로 제 자신감의 원천이었죠. 밖에서는 문 두드리는 소리와 욕설이 계속되었습니다. 저는 노이즈 캔슬링 이어폰을 꼈습니다. 세상이 순식간에 고요해졌습니다. 저는 휴대폰을 열어 제 가장 친한 친구이자 변호사인 지원이에게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최지원 변호사, 세장 탈출 작전 개시. 지원이에게서는 거의 즉시 답장이 왔습니다. 아주 잘했어, 여왕님. 5성급 호텔 이그제큐티브 스위트룸 준비 완료. 차는 건물 아래에서 대기 중이야. 지금부터 내 전화만 받고 나머지는 전부 차단해. 저들은 저들끼리 진흙탕 싸움이나 실컷 하라지. 저는 웃음이 나왔습니다. 이 계획은 우리가 수없이 연습했던 것이었습니다. 반년 전 이민준이 소위 가족 비상금 통장에서 3천만 원을 몰래 빼내 여동생 이민아의 차를 사준 것을 우연히 발견했을 때부터 저는 이날이 오리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저는 성모 마리아가 아닙니다. 제 인내심에도 한계가 있었죠. 그 3천만 원 중 2,500만 원은 제가 넣은 돈이었습니다. 저는 여행 가방을 챙겨 문을 열었습니다. 거실에 있던 세 사람은 저를 보고 얼어붙었습니다. 너 정말 가는 거야? 이민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비행기는 모레 오후 3시예요. 인수인계 때문에 미리 좀 나가봐야 해서요. 저는 여행 가방을 끌며 그들 곁을 무표정하게 지나쳤습니다. 거기 안 서. 김순자 여사가 달려들어 제 여행 가방을 뺏으려 했지만 저는 가볍게 몸을 틀어 피했습니다. 저는 걸음을 멈추고 그녀를 돌아보았습니다. 제 눈빛은 얼음장처럼 차가웠습니다. 어머님, 제가 10년 동안
출장을 가는 건 회사를 위해서이기도 하지만 우리 가족을 위해서이기도 해요. 미국 지사 연봉이 3억 원이에요. 나중에는 영주권 신청해서 두 분 다 모시고 가서 호강시켜 드릴 수도 있고요. 지금 저를 막으시는 건 우리 가족의 돈줄을 끊으시겠다는 건가요? 희망 고문은 그들 가족의 특기였습니다. 저도 바로 써먹었죠. 역시나 3억 원과 영주권이라는 말에 김순자 여사의 움직임이 멈칫했습니다. 이만식 씨의 눈도 반짝였습니다. 오직 이민준만이 아내가 도망간다는 공포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그는 달려와 무릎을 꿇을 기세였습니다. 여보, 내가 잘못했어. 부모님 오시게 한 거 다 내 잘못이야. 제발 가지 마. 응, 지금 와서 그런 말해봤자 늦었어요. 저는 테이블 위에 서류를 가리켰습니다. 계약서, 내일이면 서명해요. 위약금이 5억 원인데 당신이 물어줄 수 있어요? 이민준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5억 원이라니. 그를 팔아도 만들 수 없는 돈이었죠. 저는 더 이상 그를 쳐다보지 않고 현관으로 가신발을 갈아 신었습니다. 벽에 걸려있던 제네시스 G70 차키는 건드리지 않았습니다. 결혼 후에 산 제 명의의 차였지만요. 대신 저는 다른 것을 챙겼습니다. 바로 비상금 봉투였습니다. 매달 비상용으로 집에 두던 현금 50만 원. 그것도 제가 넣어둔 것이었죠. 이건 제가 출장 가서 커피 사 마시는데 쓸게요. 저는 봉투를 흔들어 보이며 그들의 멍한 시선을 뒤로하고 문을 열고 나갔습니다. 엘리베이터 문이 닫히는 순간 이민준이 쫓아나오는 것이 보였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전례 없는 절망과 공포가 서려 있었습니다. 아주 좋습니다. 저는 그가 공포에 떨기를 바랐습니다. 공짜 점심이 갑자기 사라져야만 그 밥 한 끼의 가치가 얼마였는지 깨닫게 될 테니까요. 지원이 보낸 차에 올라타자 저는 길게 숨을 내쉬었습니다. 지난 5년간 저를 짓누르던 무거운 족쇄를 벗어던진 기분이었습니다. 차창 밖으로 도시의 네온사인이 빠르게 스쳐 지나갔고 저는 온전히 저 자신만을 위한 새로운 세계로 달려가고 있었습니다. 30분 후 저는 서울에서 가장 호화로운 5성급 호텔 이그제큐티브 스위트룸의 통유리창 앞에 서서 발 아래 펼쳐진 눈부신 야경을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방 안에는 부드러운 재즈 음악이 흐르고 있었고 욕조에는 장미 꽃잎이 뿌려진 따뜻한 물이 받아져 있었습니다. 기분이 어때? 우리 여왕님? 세련된 정장 차림의 지원이가 샴페인 2잔을 들고 와 제게 한 잔을 건넸습니다. 지금껏 느껴본 적 없이 최고야. 저는 그녀와 잔을 부딪혔습니다. 맑은 소리가 제 새로운 인생의 서곡처럼 울려 퍼졌습니다. 아마 그 집은 지금쯤 난리가 났을걸. 특히 내 금마마보이 남편. 너 없으면 양말이 어디 있는지도 못 찾을걸? 지원이가 짙게 있게 웃었습니다. 저는 샴페인을 한 모금 마셨습니다. 차갑고 달콤한 기포가 혀끝에서부터 마음속까지 시원하게 퍼져나갔습니다. 그가 못 찾는 게 어디 양말뿐이겠어. 저는 휴대폰을 꺼내 앱 하나를 열었습니다. 제가 오래전에 집에 설치해둔 스마트홈 CCTV 시스템이었습니다. 이민준 가족은 이 사실을 전혀 몰랐죠. 저는 도둑 방지용이라고 둘러댔고 그는 그걸 그대로 믿었습니다. 화면에는 거실의 모습이 선명하게 보였습니다. 이민준은 초조하게 거실을 서성거리며 어떡하지? 진짜 가버렸어. 어떻게? 라고 중얼거리고 있었습니다. 김순자 여사는 소파에 앉아 이전의 기세등등함은 온데간데 없이 온갖 계산적인 표정을 짓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시아버지 이만식 씨에게 말했습니다. 영감, 제가 말한 미국 가서 3억 번다는 거 진짜일까 가짜일까? 이만식 씨는 입맛을 다시며 한참 생각하더니 말했습니다. 그 서양 글씨로 된 계약서를 보니
가짜 같지는 않던데. 그리고 제 아무리 여자라지만 우리 손바닥 안을 벗어날 수 있겠어? 거기서 자리 잡으면 민준이도 보내. 그럼 그 돈이 다 우리 돈이지. 그 말을 듣고 저는 웃음이 터질 뻔했습니다. 이 지경에 이르러서도 그들은 상황을 수습할 생각은 않고 어떻게 하면 계속해서 피를 빨아먹을지만 고민하고 있었습니다. 정말이지 어리석고 가소로웠죠. 나 배고프다. 김순자 여사가 배를 쓰다듬으며 이민준에게 소리쳤습니다. 가서 밥 차려. 돼지고기, 김치찜 먹고 싶다. 저는 할 줄 모르는데요. 이민준이 난처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할 줄 모른다고? 박서연이 안 가르쳐 줬어. 며느리가 돼서 남편 하나 제대로 못 가르치고. 미리가. 미리가. 김순자 여사는 또다시 당연하다는 듯 저를 탓했습니다. 됐어. 너한테 뭘 기대하냐. 배달이나 시켜. 저번에 먹었던 그 비싼 한정식 집에서 시켜. 이민주는 휴대폰을 꺼내 배달 앱을 켰지만 결제 화면에서 망설였습니다. 주머니에 돈이 별로 없었기 때문이죠. 월급 통장은 지난달 여동생 이민아에게 생활비로 100만 원을 붙여준 뒤 텅 비어 있었습니다. 그는 습관처럼 제 신용카드로 결제하려 했지만 제 카드는 이미 그의 휴대폰 간편 결제에서 삭제된 후였습니다. 결국 그는 마지못해 8,000원짜리 짜장면 3개를 주문했습니다. 배달이 오자 김순자 여사는 포장을 보고 얼굴이 시퍼렇게 변했습니다. 이게 뭐야? 거지한테 동냥하는 것도 아니고 내가 시킨 김치찜은 어디 갔어? 엄마, 일단 이걸로 때워요. 저 돈이 없어요. 이민준의 목소리는 모기 소리만 했습니다. 네가 돈이 없다고? 박서연이 돈 안 줬어. 걔 월급 통장은 어디 있는데? 김순자 여사의 목소리가 한 옥타브 높아졌습니다. 걔 월급 통장은 원래 자기가 관리했어요. 뭐라고? 김순자 여사는 벌떡 일어나 이민준의 코앞에 손가락질하며 소리쳤습니다. 이 한심한 놈아. 결혼 5년 동안 마누라 월급 통장 하나 손에 못 쥐고 뭐 했어. 우리가 어떻게 너 같은 무능한 놈을 낳았는지 몰라. 짜장면 한 그릇 때문에 집안 싸움에 서막이 올랐습니다. 저는 CCTV를 끄고 기분 좋게 욕실로 들어가 따뜻한 물에 몸을 담갔습니다. 물속에 누워 휴대폰 뱅킹 앱을 열어 이민준과 저의 공동명의 계좌 잔액을 확인했습니다. 0만 원. 이것이 지난 5년간 우리가 모은 소위 가족 저축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돈의 90% 이상이 제가 차곡차곡 모은 돈이라는 사실은 저만 알고 있었죠. 이민준은 매달 형식적으로 50만 원을 넣었다가 연말이면 부모님 용돈, 조카 세뱃돈, 친척 경조사비 등 온갖 핑계를 대며 다시 빼가곤 했습니다. 저는 차갑게 웃으며 전액 이체 버튼을 눌렀습니다. 6억만 원 전부를 제 개인 계좌로 옮겼습니다. 그리고 은행 VIP 고객 담당자에게 전화를 걸어 계좌 해킹 위험을 이유로 긴급 동결을 신청했습니다. 모든 것을 마친 후 저는 온몸이 가벼워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목욕을 마치고 호텔의 부드러운 목욕 가운으로 갈아입은 뒤 와인 한 잔을 따라 컴퓨터 앞에 앉았습니다. 그리고 암호화된 폴더 하나를 열었습니다. 그 안에는 제가 지난 반년간 모은 모든 증거가 담겨 있었습니다. 이민준이 여동생 이민아에게 송금한 모든 내역, 부모님께 드린 모든 용돈, 제 동의 없이 지출된 모든 가계 지출. 저는 모든 스크린샷과 은행 거래 내역을 꼼꼼하게 저장해 두었습니다. 또한 사설 탐정을 고용해 김순자, 이만식 부부가 반년 전 시골 부동산에서 집 매매 계약서에 서명하는 사진과 그 매매 대금 2억 원이 당일
바로 신우이 이민아의 계좌로 들어가는 증거까지 확보해 두었습니다. 그들은 제가 바보인 줄 알았을 겁니다. 제가 아무것도 모를 거라고 생각했겠죠. 하지만 그들은 몰랐습니다. 한 여자가 조용히 증거를 모으기 시작했다는 것은 그녀의 마음이 이미 죽었다는 뜻이라는 것을, 그녀가 원하는 것은 더 이상 사랑이 아니라 정이라는 것을요. 저는 와인을 마시며 이 서류들을 정리하고 재산 분할 청구 목록과 손해배상 청구 목록을 명확하게 작성했습니다. 창밖에 밤이 깊어갈 무렵 저는 이민준만 볼 수 있도록 SNS에 글을 하나 올렸습니다. 사진은 와인잔을 든 제 모습, 배경은 호텔의 호화로운 스위트룸과 창밖의 불빛들이었죠. 글은 이렇게 썼습니다. 하나의 실수를 끝내야만 올바른 인생을 시작할 수 있다. 새로운 시작, 평안한 밤. 저는 확신했습니다. 내일 이민준이 공동 계좌가 텅 비고 은행 카드가 동결된 사실을 알게 되면 그의 절규는 오늘 밤보다 훨씬 더 클 것이라는 것을, 그리고 제가 주도하는 이 게임에서 저는 편안히 앉아 그들이 어떻게 무너져 내리는지 지켜볼 것입니다. 다음 날 저는 호텔의 푹신한 침대에서 상쾌하게 눈을 떴습니다. 거대한 통유리창으로 햇살이 쏟아져 들어와 따스했습니다. 지난 5년간 가장 편안하게 잔 밤이었습니다. 저를 재촉하는 알람 소리도 모셔야 할 시댁 식구도 없었죠. 공기 중에는 자유의 향기가 가득했습니다. 여유롭게 호텔 조식을 즐기고 헬스장에서 수영을 하려던 참에 이민준의 전화가 미친 듯이 걸려오기 시작했습니다. 마치 저승사자처럼 하나가 끊기면 바로 다음 전화가 걸려왔죠. 저는 받지 않았습니다. 휴대폰이 테이블 위에서 광란의 춤을 추도록 내버려 두었습니다. 30분쯤 지나자 전화가 멈췄습니다. 대신 히스테릭한 음성 메시지가 쏟아졌습니다. 저는 그중 하나를 틀었습니다. 이민준의 다급하고 분노에 찬 목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박서연, 이게 무슨 짓이야? 우리 공동 계좌에 있던 돈 어디 갔어? 6천만 원이 한 푼도 없잖아. 당신 돈 들고 튄 거야? 저는 피식 웃으며 여유롭게 타자를 쳤습니다. 무슨 돈이요? 아, 그 돈 말이에요. 저 미국 도착했어요. 여기서 보증금이랑 정착 비용으로 큰 돈이 필요해서 일단 먼저 뺏어 썼어요. 뭐 문제 있어요? 문제 있냐고. 문제가 크지. 그건 우리 둘 공동 재산인데 어떻게 나랑 상의도 없이 다 가져가? 상의요. 아버님, 어머님이 집 팔고 들어오실 때 저랑 상의하셨나요? 당신이 통장에서 3천만 원 빼서 여동생 차 사줄 때 저랑 상의했나요? 이민준 씨. 상의라는 단어가 당신 입에서 나오니 참 우습네요. 메시지를 보내자 상대방은 침묵했습니다. 제가 그의 아픈 곳을 찔렀다는 것을 알았죠. 그는 자신이 한 짓이 완전 범죄라고 생각했겠지만 제가 하나하나 장부에 기록해 두고 있었다는 사실은 꿈에도 몰랐을 겁니다. 잠시 후 그에게서 음성 메시지가 왔습니다. 목소리가 한결 부드러워져 있었습니다. 거의 우는 소리였죠. 여보, 내가 잘못했어. 정말 미안해. 돈 좀 다시 보내주면 안 될까? 500만 원만. 아니, 200만 원이라도 괜찮아. 엄마가 마트에 가셔야 하는데 내 카드에 돈이 한 푼도 없어. 왔군요. 이것이 그의 진짜 목적이었습니다. 소위 공동재산 때문이 아니라 단지 돈이 떨어졌기 때문이었습니다. 그의 효자 코스프레를 더 이상 유지할 수 없게 된 것이죠. 저는 답장했습니다. 어머, 정말 안 됐네요. 제가 미국에 막 도착해서 그런지 해외에서 큰 금액이 인출돼서 은행 계좌가 동결됐어요. 한 달은 지나야 풀릴 것 같은데요. 아, 맞다. 아버님, 어머님 시골집 파셨다고 했죠? 그 돈이 2억 원이나 된다면서요. 일단 어머님께 용돈 좀 달라고 해보세요. 제가 해외에서 송금하는 것보다
훨씬 편할 텐데요. 저는 공을 정확하게 김순자 여사에게 넘겼습니다. 이 전화가 끝나면 이 씨 집안의 다음 전쟁은 사라진 집 매매 대금을 둘러싸고 벌어질 것이라는 걸 알았기 때문이죠. 저는 휴대폰을 내려놓고 기분 좋게 수영장으로 향했습니다. 한편 이 씨 집안은 제 예상대로 발칵 뒤집혔습니다. 이민주는 전화를 끊자마자 난처한 표정으로 김순자 여사를 찾아갔습니다. 엄마, 서연이 카드가 동결됐대요. 혹시 집 파신 돈에서 생활비 좀 먼저 꺼내 쓸 수 있을까요? 뭐라고? 김순자 여사는 이만식 씨에게 바닥 청소를 시키던 중 그 말을 듣고 벌떡 일어났습니다. 내 돈을 달라고? 그건 내 노후 자금이고 목숨 같은 돈이야. 절대 못 건드려. 하지만 집에 돈이 한 푼도 없잖아요. 매일 짜장면만 먹고 살 수는 없잖아요. 이민준이 다급하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그 돈 그냥 두는 것보다 일단 좀 꺼내 쓰는 게 어때서요? 안 된다면 안 되는 줄 알아. 김순자 여사의 태도는 확고했습니다. 그녀의 눈빛은 심지어 흔들리기까지 했습니다. 그 돈 이미 5년짜리 정기예금으로 묶어놨어. 지금 깨면 이자 다 날아가서 손해가 막심하다고. 정기예금이요? 이민준이 멍하니 물었습니다. 엄마, 언제요? 저한테 말도 없이. 그리고 정기예금이라도 중도 해지할 수 있잖아요. 이자 좀 손해 보더라도 지금 돈 없는 것보다 낫잖아요. 안 된다고 했지. 김순자 여사는 아들이 계속 캐묻자 아예 막무가내로 나왔습니다. 어쨌든 그 돈은 한 푼도 못 건드려. 돈 없으면 내 그 잘난 마누라한테 가서 받아와. 집안 돈 다 들고 튄 게 누군데. 왜 내가 그 구멍을 메워야 해? 모자는 거실에서 핏대를 세우며 싸웠고 이만식 씨는 옆에서 한숨만 쉴 뿐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바로 그때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이민준이 짜증스럽게 문을 열자 문 앞에는 그의 보물 같은 여동생, 제 시누이 이민아가 서 있었습니다. 그녀의 뒤에는 하늘을 뒤집어 놓을 듯한 7살짜리 아들 준우도 함께였죠. 오빠, 나왔어. 이민아는 문을 열자마자 큰 여행 가방 2개를 안으로 밀어넣고는 아주 자연스럽게 제 슬리퍼로 갈아 신었습니다. 네가 여긴 어쩐 일이야? 이민준이 놀라서 물었습니다. 엄마가 오라고 했어. 이민아는 당당하게 말했습니다. 엄마가 그러는데 새언니가 미국 가서 큰돈 번다며 이 집 비워두느니 내가 와서 살라고 하더라. 마침 나 살던 원룸도 계약 끝났거든. 월세 아끼고 좋지 뭐. 오빠, 나 싫은 건 아니지. 이민준의 얼굴이 소뚜껑처럼 시커매졌습니다. 박서연 하나가 나가니 이민아라는 더 큰 재앙이 굴러들어온 셈이었습니다. 심지어 집을 통째로 드러낼 말썽꾸러기 아들까지 데리고서요. 김순자 여사는 딸과 외손자가 오자 금세 얼굴이 활짝 폈습니다. 방금 전의 싸움은 없었던 일처럼요. 그녀는 이민아의 손을 잡고 안부를 물으며 이민주는 거들떠보지도 않았습니다. 우리 딸 오느라 힘들었지. 어서 앉아. 우리 준우 외할머니가 얼마나 보고 싶었는지 몰라. 이리 와서 안겨봐. 저는 CCTV로 이 장면을 보며 입가의 냉소가 점점 깊어졌습니다. 그랬군요. 김순자 여사가 집 한 돈을 정기예금에 묶어놨다고 거짓말한 이유는 그 돈이 애초에 그녀 손에 없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녀는 이미 그 2억 원을 전부 사랑하는 딸 이민아에게 줘버린 것이죠. 그녀가 저를 다시 집으로 돌아오게 하려고 했던 이유, 제가 미국에 10년 간다는 말을 반신반의했던 이유, 그리고 이제 이민아를 집으로 부른 이유, 모든 것은 바로 집 팔고 아들에게 얹혀 사는 불쌍한 노부모 연극을 제게 보여주기 위함이었습니다.
제가 기꺼이 제 돈으로 이 대가족을 부양하게 만들려고요. 정말이지 기가 막힌 작전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한 가지를 계산하지 못했습니다. 저 박서연은 순순히 당하는 양이 아니라는 것을요. 그들이 제 머리 위에서 주파나를 튕기는 순간 저는 이미 망치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이제 그들에게 주파날이 얼굴에 튀는 고통을 맛보게 해줄 시간이었습니다. 이민아의 등장은 이미 끓어오르던 물에 기름을 부은 격이었습니다. 그녀는 김순자 여사의 이기심과 뻔뻔함을 완벽하게 물려받았고 심지어 그것을 뛰어넘었습니다. 그녀는 제 집을 자신의 개인 놀이터이자 공짜 리조트로 여겼습니다. 저는 CCTV를 통해 이 모든 것을 차갑게 지켜보았습니다. 그녀는 너무나도 당연하게 저와 이민준의 안방을 차지했습니다. 작은 방은 준우와 둘이 쓰기에 너무 좁다는 이유였죠. 어차피 새언니 미국 가서 10년은 안 올 텐데 이 큰 침대 비워두면 낭비잖아. 이민준이 반대하려 했지만 김순자 여사의 한마디에 막혔습니다. 내 동생 이혼하고 혼자 애 키우는 게 얼마나 힘든데 오빠가 돼서 그것도 못 봐줘. 박서연도 가만히 있는데 내가 왜 난리야. 그렇게 이민아는 제가 300만 원 넘게 주고 산 라텍스 매트리스 위에서 100만 원짜리 실크 이불을 덮고 잠들었습니다. 하지만 이게 끝이 아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제가 호텔 라운지에서 여유롭게 커피를 마시며 업무 메일을 확인하고 있을 때 이민준에게서 영상 통화가 걸려왔습니다. 전화를 받자 화면에는 초췌하고 분노에 찬 그의 얼굴이 나타났습니다. 그가 무언가 말하려던 순간 화면이 흔들리더니 짙은 화장을 한 이민아의 얼굴이 불쑥 나타났습니다. 새언니, 좋은 아침. 그녀는 제 화장실을 배경으로 화사하게 웃었습니다. 저는 한눈에 알아보았습니다. 그녀가 입고 있는 것은 제가 작년 생일에 큰맘 먹고 산 실크 잠옷이었습니다. 섬세한 레이스가 그녀 때문에 조금 늘어난 것처럼 보였습니다. 새언니, 이 잠옷 정말 편하다. 근데 좀 끼네. 그녀는 제 심기를 건드리고 있다는 사실조차 모르는 듯 했습니다. 저는 아무 말 없이 차갑게 그녀를 노려보았습니다. 그녀는 또 제 화장대 위에 있던 설화수 최고급 크림을 집어들더니 듬뿍 짜서 자기 발에 바르기 시작했습니다. 와, 새언니, 이 얼굴 크림 진짜 좋네. 내가 쓰던 것보다 훨씬 촉촉해. 나중에 미국에서 몇 개 더 보내줘. 나 하나, 엄마 하나. 그 순간 저는 정말이지 인터넷 선을 타고 넘어가 그녀의 뺨을 때리고 싶었습니다. 그 크림은 50만 원이 넘는 것이었습니다. 제가 얼마나 많은 밤을 새우고 얼마나 큰 계약을 성사시킨 후에야 스스로에게 선물한 것이었는데 말이죠. 이제 그 크림은 이민아의 발크림이 되어 있었습니다. 저는 깊게 숨을 들이마셔 분노를 억누르고 오히려 부드러운 미소를 지었습니다. 민준 씨, 동생이 제 물건을 정말 좋아하네요. 역시 우린 한 가족인가 봐요. 내 것이 곧 동생 것이니 너무 따지지 말아요. 이민준과 이민아는 제 반응에 놀란 듯 멍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저는 계속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그런데 여보, 제가 이번에 미국 오면서 정착 비용으로 돈을 거의 다 썼어요. 우리 나중에 미국에 큰 집도 사야 하잖아요. 그러니 그 잠옷은 제가 동생에게 주는 선물이라고 생각할게요. 하지만 그 크림은 정가대로 계산해서 저에게 보내줬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화장실에 있는 다른 화장품이나 가방들도 동생이 마음에 들면 다 써도 괜찮아요. 대신 사용한 만큼 저에게 청구서만 보내주세요. 친남매 사이라도 돈 계산은 확실히 해야죠. 말을 마친 저는 그들이 반응할 틈도 주지 않고 영상 통화를 끊었습니다. 그리고 방금 녹화한 영상, 통화 파일과 크림 구매 영수증, 스크린샷을 함께 묶어
지원이에게 보냈습니다. 저는 이민준이 이민아에게서 단 한 푼도 받아내지 못할 것이라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10분도 채 되지 않아 저희 집 CCTV에서는 남매 간의 전쟁이 벌어졌습니다. 이민아, 너 당장 박서연한테 돈 보내. 50만 원. 한 푼도 빼놓지 말고. 이민준이 버럭 소리쳤습니다. 오빠 미쳤어. 고작 크림 하나 때문에 나한테 소리를 질러? 그리고 나 돈 없어. 내 돈은 전부. 이민아는 말을 하다가 찔리는 듯 입을 다물었습니다. 내 돈 다 뭐 했는데? 또 도박했어. 이민주는 동생의 버릇을 잘 알고 있는 듯 했습니다. 헛소리 하지 마. 이민아는 꼬리가 밟히자 발끈하며 소리쳤습니다. 그냥 돈 없다고. 정 그러면 새언니한테 가서 받아. 그렇게 돈 많은 사람이 그깟 푼돈에 연연하겠어. 딱 보니까 일부러 나한테 시비 거는 거구먼. 시비? 내가 언니 잠옷 빼서 입고 몇십만 원짜리 크림으로 발이나 닦고 있으면서 언니가 너한테 시비 건다고. 내가 좀 쓰면 어때서? 언니는 오빠 아내고 언니 것은 오빠 거고 오빠 것은 내 거잖아. 우리가 진짜 가족이지. 이민아의 강도 같은 논리는 김순자 여사와 판박이었습니다. 남매가 싸우는 동안 김순자 여사는 옆에서 편파적인 중재만 했습니다. 민준아, 너 동생한테 어떻게 그렇게 말하니? 혼자 애 키우느라 힘든데 오빠가 좀 봐줘라. 크림 하나 가지고 뭘 그래. 나중에 네 마누라한테 하나 더 사달라고 하면 되지. 엄마, 지금 그게 문제예요? 우리 집에 돈이 한 푼도 없다고요. 이민준이 절망적으로 소리쳤습니다. CCTV 화면 속에서 이민준은 머리를 감싸쥐고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싸움에서 진 수탉처럼 보였죠. 반면 이민아와 김순자 여사는 마치 승리한 여왕처럼 팔짱을 끼고 그를 차갑게 내려다보았습니다. 저는 CCTV를 끄고 쾌감을 느꼈습니다. 이민준, 이건 시작에 불과해. 넌 단순히 밥하고 빨래하는 하녀를 잃은 게 아니야. 넌 이 집의 유일한 기둥이자 너의 그 흡혈귀 같은 가족들로부터 너를 지켜주던 유일한 방패를 잃은 거야. 이제 넌 한 가정의 질서가 무너졌을 때 삶이 얼마나 끔찍해지는지 서서히 깨닫게 될 거야. 제가 미국으로 떠난 후 우리 집의 가사 시스템은 완전히 마비되었습니다. 예전에는 제가 바쁜 와중에도 집을 항상 깔끔하게 관리했습니다. 일주일에 2번씩 가사 도우미를 불러 대청소를 했고 일상적인 청소와 식사 준비, 빨래도 완벽하게 해냈습니다. 이민주는 이 집에서 마치 룸메이트처럼 그저 집에 와서 밥 먹고 잠자고 게임하는 손님에 불과했죠. 이제 그 손님의 좋은 시절은 끝났습니다. 저는 가사도우미 업체와의 계약을 해지했고 모든 식료품 배달 정기 결제를 중단했습니다. 이 집의 운영은 순식간에 전자동 모드에서 수동 원시 시대로 퇴보했습니다. 첫날 아무도 밥을 하지 않아 배달 음식을 시켜 먹었습니다. 둘째 날 아무도 설거지를 하지 않아 싱크대에는 배달 용기가 산처럼 쌓였습니다. 셋째 날 쓰레기통이 꽉 찼지만 아무도 버리지 않아 썩은 국물이 흘러나와 역겨운 냄새를 풍겼습니다. 그리고 넷째 날 아침 이민주는 마침내 폭발했습니다. 출근하려고 보니 입을 깨끗한 셔츠가 한 장도 없었기 때문입니다. 모든 옷이 빨래 바구니에서 땀 냄새를 풍기며 쌓여 있었습니다. 엄마, 미나야, 설거지 좀 하고 바닥 좀 닦으면 안 돼. 집이 완전 돼지 우리가 됐잖아. 그가 CCTV 속에서 포효했습니다. 김순자 여사는 소파에 누워 해바라기 씨를 까먹으며 TV를 보다가 껍질을 바닥에 뱉으며 느긋하게 말했습니다. 난 허리가 아파서 힘든 일은 못해. 원래 이런 건 다 박서연이 하던 거 아니었어? 누가 걔를 쫓아내래.
이민아는 방에서 제 마스크팩을 붙인 채 돌아보지도 않고 소리쳤습니다. 오빠, 나 지금 피부 관리 중이라 물 묻히면 안 돼. 그리고 난 여기 호강하러 온 거지. 하녀 노릇하러 온 거 아니거든. 그 순간 저는 이민준의 얼굴에서 진정한 절망을 보았습니다. 그는 마침내 깨달은 것입니다. 이 집에서 저를 제외하고는 이 집의 청결과 질서를 위해 노동을 할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것을. 그의 어머니와 여동생은 그를 새로운 박서연으로 여기고 당연하다는 듯이 그가 자신들을 모시기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이민준에게서 영상 통화를 받았습니다. 그는 수염도 깎지 않고 눈 밑은 칠했으며 배경은 엉망인 부엌이었습니다. 여보, 그는 입을 열자마자 울먹였습니다. 나 더 이상 못 참겠어. 이 집에 하루도 더 못 있겠어. 저는 놀란 척 물었습니다. 왜 그래요, 여보? 내가 보고 싶어서요? 보고 싶지. 보고 싶어 죽겠어. 그는 카메라에 곰팡이가 핀 접시와 바닥에 끈적한 얼룩을 비춰 보였습니다. 이것 좀 봐. 당신이 떠난 지 며칠이나 됐다고. 집이 이 꼴이 됐어. 엄마랑 미나는 아무것도 안 하고 나만 부려먹어. 오늘 퇴근하고 와서 새 식구 밥을 다 차렸는데 밥 먹고 나니 그릇만 휙 밀어놓고 TV 보러 가더라. 나 혼자 여기서 설거지하고 있어. 어머, 여보 힘들었겠네요. 저는 입으로는 위로했지만 속으로는 비웃었습니다. 하지만 이건 당신이 독립적인 생활 능력을 기를 좋은 기회잖아요. 예전에는 내가 다 해서 당신이 배울 기회가 없었잖아요. 이제 엄마가 옆에서 가르쳐 주실 테니 금방 살림의 달인이 될 거예요. 난 살림의 달인 따위는 되고 싶지 않아. 그냥 당신이 돌아왔으면 좋겠어. 그는 거의 애원했습니다. 여보, 회사에 말해서 그냥 돌아오면 안 될까? 우리 그 연봉 3억 원 없어도 되잖아. 제발 돌아와줘. 이 집은 당신 없으면 안 돼. 그건 안 돼요. 저는 단호하게 거절했습니다. 이건 돈 문제가 아니라 제 경력과 미래가 걸린 일이에요. 내가 이 기회를 얻기 위해 얼마나 노력했는지 알잖아요. 그리고 이건 다 우리 미래를 위한 거잖아요. 저는 잠시 말을 멈추고 그가 가장 익숙한 방식으로 그를 도덕적으로 압박하기 시작했습니다. 게다가 엄마랑 동생도 있잖아요. 이 기회에 제대로 효도하고 동생한테 못해줬던 것도 챙겨주세요. 생각해보세요. 예전에는 내가 다 챙겼잖아요. 친아들이자 친오빠인 당신은 오히려 별로 한 게 없고요. 이제 내가 없으니 그 책임이 당신 어깨에 돌아간 건 당연한 거예요. 당신이 얼마나 그들을 사랑하는지 보여줄 좋은 기회잖아요. 제 말은 한마디 한마디가 그가 가장 중시하는 효도와 책임을 찌르는 것이어서 그는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그는 반박하고 싶었지만 제가 하는 모든 말이 예전에 그가 저를 가르칠 때 썼던 논리와 똑같다는 것을 깨달았을 겁니다. 하지만 나 정말 너무 힘들어. 그가 힘없이 중얼거렸습니다. 힘든 게 당연하죠. 저는 그를 보며 일말의 동정심도 느끼지 않았습니다. 이민준 씨, 당신이 지금 겪는 고통은 지난 5년간 제가 매일 겪었던 일상일 뿐이에요. 당신이 이제 와서 힘든 이유는 드디어 당신이 져야 할 책임을 직접 지기 시작했기 때문이에요. 저는 친절하게 조언했습니다. 엄마가 허리가 안 좋으시고 동생이 피부 관리를 해야 한다면 아버님, 어머님이 집한 돈으로 가사도우미를 고용하는 건 어때요? 그러면 모두가 편해지잖아요. 당신도 덜 힘들고요. 설마 엄마가 당신을 위해 그 정도 돈도 안 쓰시겠어요? 저는 다시 한번 그 미스터리한 집 매매 대금으로 화살을 돌렸습니다. 이민준의 얼굴이 순식간에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는 이것이 풀 수 없는 문제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김순자 여사는 그 돈이 이미 이민아에게 갔다는 사실을 절대로 인정하지 않을 테니까요. 자,
여보, 그만 얘기해요. 저쪽은 이제 아침이라 회의에 가봐야 해요. 저는 하품을 하며 이 영양가 없는 대화를 끝내려 했습니다. 당신 혼자 힘내봐요. 기억해요. 당신이 지금 겪는 고생은 다 우리 가족을 위한 거라는 걸. 제가 미국에서 응원할게요. 전화를 끊고 저는 화면에 비친 그의 생기 잃은 얼굴을 보며 조금도 미안함을 느끼지 않았습니다. 이민준, 너의 붕괴는 이제 막 시작됐을 뿐이야. 너의 그 지옥 같은 상황을 즐겨. 그것이 바로 아무것도 책임지지 않으려 했던 가장 어리석은 효자, 그리고 마마보이가 받아야 할 마땅한 벌이니까. 이민준 가족이 진흙탕 속에서 허우적대는 것을 보며 저는 때가 되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들에게 생활의 혼란을 맛보게 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했습니다. 그건 전체 요리에 불과했죠. 제 진짜 목표는 최종 담판의 순간에 그들에게 치명타를 날릴 수 있는 가장 직접적이고 반박 불가능한 증거를 손에 넣는 것이었습니다. 제게는 그들 가족이 서명했지만 제 이름만 빠진 가족 재산 분배 합의서와 2억 원의 집 매매 대금, 송금 확인증이 필요했습니다. 의심 많고 신중한 김순자 여사의 성격상 그렇게 중요한 서류는 은행 금고가 아닌 집안 어딘가 가장 안전하다고 생각하는 곳에 숨겨두었을 것이라고 확신했습니다. 기회는 금방 찾아왔습니다. 수요일 오후 이민아가 가족 단톡방에 저는 아직 나가지 않고 알림만 꺼둔 상태였습니다. 사진 한 장을 올렸습니다. 김순자 여사와 아들 준우를 데리고 유명 맛집에서 식사하는 사진이었습니다. 글 내용은 우리 오빠 승진 기념으로 크게 한턱쇠이었습니다. 저는 그 글을 보고 웃음이 터질 뻔했습니다. 월급 400만 원짜리 회사원이 승진이라니 귀신 신나라 까먹는 소리였죠. 이건 분명 이민아가 또다시 오빠에게서 돈을 뜯어내기 위한 핑계일 뿐이었습니다. 하지만 제게는 절호의 기회였습니다. 저는 즉시 지원이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그들 가족 전부 외식하러 나갔어. 적어도 3시간은 집에 안 들어올 거야. 움직여줘. 접수 완료. 지원이의 목소리는 냉정하고 효율적이었습니다. 이미 준비 다 끝났어. 호텔 후문으로 나와. 내 동생이 차 가지고 기다리고 있을 거야.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은 딱 1시간이야. 신속하게 해결해야 해. 30분 후 저는 마스크와 모자로 얼굴을 가린 채 저희 집 문 앞에 섰습니다. 비상열쇠로 문을 열자 익숙한 집 냄새와 함께 며칠 묵은 쓰레기 냄새가 코를 찔렀습니다. 거실은 CCTV로 본 것보다 훨씬 더 엉망이었습니다. 저는 감상에 젖을 시간 없이 곧장 안방으로 향했습니다. 방 안에서는 값싼 향수와 땀 냄새가 섞인 기묘한 냄새가 났습니다. 제 화장대 위에는 화장품들이 어지럽게 널려 있었고 드레스룸에는 제 명품 옷 몇 벌이 구석에 처박힌 채 기름때가 묻어 있었습니다. 저는 역겨움을 참으며 재빨리 방을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옷장, 침대, 협탁, 화장대, 서랍까지 모든 곳을 찾아봤지만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시간이 흐르자 초조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김순자 여사는 과연 어디에 숨겼을까? 저는 냉정을 되찾고 그녀의 입장에서 생각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극도로 불안해하고 의심이 많은 시골 사람이었습니다. 그녀가 가장 신뢰하는 곳은 가장 전통적이고 몸에 가까운 곳일 터였습니다. 제 시선이 어지러운 침대 위에 보렀습니다. 저는 다가가 이불을 걷고 베개를 들었습니다. 생각보다 훨씬 무거웠습니다. 베개릿의 지퍼를 열자 안에는 솜과 함께 붉은 천에 쌓인 네모난 물건이 있었습니다. 찾았다. 저는 재빨리 붉은 천을 풀었습니다. 안에는 서류 몇 장과 통장 하나가 있었습니다. 저는 신속하게 휴대폰으로 모든 서류를 꼼꼼하게 촬영했습니다. 첫 번째 서류는 바로 그 가족 내부 재산 합의서였습니다.
거기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이만식, 김순자 부부는 고령으로 인해 자발적으로 유일한 재산인 시골집을 매각하며 매각 대금 2억 원 전액을 딸 이민아에게 증여한다. 아들 이민주는 이에 동의하며 향후 부모의 모든 부양 책임을 진다. 서명란에는 네 사람의 이름과 함께 선명한 지장이 찍혀 있었습니다. 서명일은 반년 전이었습니다. 이민준의 익숙한 서명을 보자 제 심장이 얼어붙는 것 같았습니다. 그는 몰랐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처음부터 공범이었던 것입니다. 그는 제가 제공하는 풍족한 생활을 누리면서 뒤에서는 가족들과 함께 저를 어떻게 이용해 먹을지 계획하고 있었던 겁니다. 저는 분노로 온몸이 떨렸지만 지금은 감정을 드러낼 때가 아니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계속해서 다음 서류를 촬영했습니다. 두 번째는 은행 송금 확인증이었습니다. 2억 원이 이만식 씨의 계좌에서 이민아의 계좌로 정확하게 송금된 내역이 찍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민아 명의의 통장에는 잔액이 3천만 원도 채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반년 만에 1억 7천만 원을 탕진한 것이었죠. 저는 모든 사진을 확인한 후 물건들을 원래대로 되돌려 놓았습니다. 그리고 저는 즉시 떠나지 않았습니다. 드레스룸으로 가 가장 큰 여행 가방 3개를 꺼내 제 모든 값비싼 옷과 가방, 신발을 담았습니다. 이민아가 더럽힌 것들은 쳐다보지도 않고 바닥에 던져버렸습니다. 화장대로가 남은 화장품과 보석들도 모두 쓸어 담았습니다. 마지막으로 안방 문을 밖에서 열쇠로 잠가버렸습니다. 이민아가 그렇게 이 방을 좋아했으니 이제 그 안에서 며칠 잘 지내보라고요. 저는 무거운 여행 가방 3개를 끌고 조용히 그 집을 빠져나왔습니다. 차에 타자마자 이민준에게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여보, 제 친구가 한국에 놀러 왔는데 지낼 곳이 없대요. 마침 우리 안방도 비어 있으니 며칠만 재워주려고요. 제가 친구한테 열쇠 줬으니 내일쯤 도착할 거예요. 엄마랑 동생한테 말해서 방 좀 치워달라고 하고 손님 대접 잘해줘요. 메시지를 보낸 후 저는 휴대폰을 껐습니다. 이 메시지가 전송되고 안방 문이 잠긴 것을 발견하는 순간 그들의 위태로운 평화는 산산조각 날 것이라는 걸 알았습니다. 그리고 제 손에는 그들을 지옥으로 보낼 수 있는 확실한 증거가 있었습니다. 이제 저는 그저 개들이 서로 물어뜯는 막장극의 클라이맥스를 기다리기만 하면 되었습니다. 제가 보낸 메시지는 이 씨 집안에 거대한 파장을 일으켰습니다. 가장 먼저 폭발한 것은 이민준이었습니다. 그는 미친 듯이 전화를 걸어왔지만 저는 받지 않았습니다. 그는 메시지로 폭언을 퍼부었습니다. 박서연, 너 미쳤어. 안방은 엄마랑 미나가 쓰고 있잖아. 내 친구는 어디서 자라고. 당장 친구한테 오지 말라고 해. 너 일부러 이러는 거지. 우리 집을 쑥대밭으로 만들어야 속이 시원하겠어. 저는 그의 무능한 분노를 보며 비웃음만 나왔습니다. 1시간 후 외식을 마친 그들이 집에 돌아왔을 때 진짜 쇼가 시작되었습니다. 오빠, 문이 왜 잠겼어? 안 열려. 이민아의 날카로운 비명이 CCTV를 뚫고 들리는 듯 했습니다. 그들은 결국 열쇠 수리공을 불렀습니다. 문이 열리고 방 안을 본 순간 모두가 할 말을 잃었습니다. 빽빽했던 드레스룸은 텅 비어 있었고 화장대 위에 값비싼 화장품들도 사라져 있었습니다. 내 옷, 내 가방, 박서연, 내 물건들 다 어디 갔어? 이민준이 절망적으로 소리쳤습니다. 그는 당연히 절망했을 겁니다. 그 물건들은 제가 산 것이지만 그의 마음속에서는 이미 자신의 소유물이자 친구들 앞에서 자랑할 수 있는 자산이었으니까요. 저 몹쓸 것. 집안을 아주 거덜낼 작정이구나. 김순자 여사는 바닥에 주저앉아
통곡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이 아수라장을 벌이는 동안 저는 호텔에서 최신 영화를 보며 최고급 일식을 즐기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오전 낯선 번호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서연이니? 나 시어머니다. 김순자 여사의 목소리는 매우 약했고 일부러 기침까지 섞여 있었습니다. 서연아, 나 쓰러졌다. 지금 병원 응급실이야. 어서 와서 이 어미 마지막 모습이라도 보렴. 왔군요. 고전적인 동정심 유발 작전. 저는 속으로 비웃으며 겉으로는 다급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네, 어머님 쓰러지셨다고요? 어느 병원이에요? 많이 안 좋으세요? 김순자 여사는 당장 숨이 넘어갈 듯한 목소리로 병원 이름을 댔습니다. 저는 진심 어린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어머님 진정하세요. 제가 지금 미국이라 바로 갈 수가 없어요. 일단 민준 씨 좀 바꿔주세요. 제가 알아서 할게요. 전화를 받은 이민준은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여보, 엄마가 위독하셔. 빨리 병원비 좀 보내줘. 돈 걱정은 마세요. 제가 바로 처리할게요. 옆에 간호사분 좀 바꿔주세요. 이민준은 영문도 모른 채 간호사에게 휴대폰을 건넸습니다. 저는 즉시 유창한 영어로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Hello, this is Miss Park So-yeon. I am the patient's daughter-in-law. Currently in the United States. Please arrange for the best medical care. I have already contacted the city's top private nursing service, Care Angel, for 24-hour one-on-one care. All expenses will be paid upon service delivery. Please inform my husband, Mr. Lee Min-jun, to handle the payment. Thank you. 제가 영어를 쓴 이유는 그들이 알아듣지 못하게 하면서도 상황이 매우 전문적이고 심각하게 느껴지도록 만들기 위함이었습니다. 간호사는 제 말을 이민준에게 전달했습니다. 아내분께서 케어 엔젤이라는 최고급 간병인 서비스를 예약하셨다고 합니다. 24시간 일일 간병이고 비용은 후불 결제하시라고 하네요. 이민준과 김순자 여사는 얼어붙었습니다. 그들의 계획은 제가 돈을 보내고 가능하다면 저까지 돌아와 다시 하녀 노릇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제가 이런 선물을 보낼 줄은 꿈에도 몰랐겠죠. 30분 후 세련된 유니폼을 입은 케어 엔젤의 최고급 간병인이 응급실에 나타났습니다. 이민준 씨 되십니까? 박서연님의 요청으로 온 김간병사입니다. 저희 24시간 특별 간병 서비스 비용은 하루 30만 원이며 첫 서비스 시 보증금 100만 원을 먼저 결제해 주셔야 합니다. 하루에 30만 원이요. 강도 아니에요. 우리 필요 없어요. 이민준이 더듬거리며 거절했습니다. 하지만 아내분께서 이미 예약을 확정하시고 계약금을 지불하셨습니다. 지금 취소하시면 위약금 90만 원을 지불하셔야 합니다. 간병인의 미소 띤 얼굴에서는 단호함이 느껴졌습니다. 침대에 누워있던 김순자 여사는 그 말을 듣자 병이 씻은 듯이 나은 모양이었습니다. 그녀는 벌떡 일어나 소리쳤습니다. 무슨 간병인이 그렇게 비싸. 필요 없으니까 당장 가라고 해. 간병인은 미소 지으며 말했습니다. 어머님, 안색이 아주 좋아지셨네요. 따님과의 통화가 치료에 효과가 있었나 봅니다. 김순자 여사의 얼굴이 시뻘개졌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얕은 꾀가 들통났을 뿐만 아니라 반박할 수 없는 방식으로 망신을 당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결국 그들은 위약금의 압박에 못 이겨 이민준의 남은 돈 전부를 보증금으로 지불해야 했습니다. 이 모든 상황은 지원이가 섭외한 연기자인 간병인의 휴대폰을 통해 제게 실시간으로 중계되고 있었습니다. 고급 간병인의 등장은 이민준을 무너뜨리는 마지막 지푸라기가 되었습니다. 그는 병원비와 간병비로 거의 200만 원을 쓴 후에야 이 집에서 유일하게 돈과 노동력을 모두 제공하는 사람이
바로 자신이었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그날 밤 그는 제게 다시 영상 통화를 걸어왔습니다. 이번에는 전례 없이 진지한 모습으로 사과하며 다시 시작하자고 애원했습니다. 그는 이민아를 쫓아냈고 어머니에게도 더 이상 우리 일에 간섭하지 말라고 말했다고 했습니다. 만약 반년 전이었다면 저는 감동해서 당장 돌아갔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지금은 아니었습니다. 저는 남자의 후회는 진심 어린 반성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잘못의 대가가 감당할 수 없을 만큼 커졌을 때 나온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의 진심을 시험해 보기로 했습니다. 정말요. 그럼 한 가지 조건이 있어요. 아버님, 어머님이 집한 돈 2억 원 있잖아요. 그걸로 우리 미국에 멋진 집을 사요. 우리 둘 이름으로요. 그리고 부모님도 모셔서 함께 살아요. 그럼 우리 가족 다시 행복하게 살 수 있잖아요. 이민준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그는 눈빛을 피하며 더듬거렸습니다. 그 돈은 엄마가 5년짜리 정기예금에 넣어놔서 지금 깨면 손해가 너무 커. 5년 뒤에 사면 안 될까? 역시나 그의 거짓말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모든 반성은 저라는 현금 인출기를 다시 되찾기 위한 연기였을 뿐입니다. 저는 그에게 마지막 희망마저 버렸습니다. 저는 실망한 척 전화를 끊고 이 영상 통화 녹화본을 포함한 모든 증거를 지원이에게 보냈습니다. 이제 금을 거둘 시간이야. 저는 그들이 저지른 탐욕과 어리석음을 만천하에 드러낼 기회를 기다렸고 그들은 곧 스스로 그 기회를 제공했습니다. 이민아는 돈이 떨어지자 다시 집으로 기어들어왔고 김순자 여사는 제 아파트를 팔아 그 차액으로 딸의 사업 자금을 대주자는 기막힌 제안을 했습니다. 심지어 이민주는 그 제안에 망설이기까지 했습니다. 저는 그들이 제 집을 부동산에 내놓았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마자 구매자인 척 중개인에게 연락해 집을 보러 가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약속 당일 저는 아파트 맞은편 카페에 앉아 그들이 중개인과 함께 집으로 들어가는 모든 과정을 촬영했습니다. 그리고 즉시 110에 신고했습니다. 경찰이죠. 제 집에서 사기 행각이 벌어지고 있는 것 같아요. 누군가 집주인인 척 제 집을 팔려고 해요. 5분도 채 되지 않아 경찰차가 도착했고 경찰은 집 안에 있던 이민준과 김순자 여사를 사기미수 혐의로 연행해 갔습니다. 그들이 온 동네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경찰차에 타는 모습은 그들의 탐욕에 대한 첫 번째 대가, 즉 사회적 죽음이었습니다. 저는 그들이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는 동안 지난 5년간의 모든 은행, 거래 내역을 출력했습니다. 제가 낸 대출금, 관리비, 공과금, 그리고 이민준이 몰래 가족에게 송금한 수십 건의 내역까지 모든 증거는 제가 이 결혼 생활에서 얼마나 철저히 이용당했는지를 보여주었습니다. 그날 저녁, 저는 최종 담판을 위해 그들 가족을 호텔 레스토랑으로 불렀습니다. 그들은 마치 심판을 기다리는 죄수처럼 앉아 있었습니다. 저는 그들 앞에 앉아 한 장 한 장 증거를 제시하며 그들의 죄를 밝혔습니다. 장모님, 장인어른, 반년 전 당신들은 나 몰래 집을 팔고 그 돈 2억 원을 모두 딸에게 주셨죠. 그리고는 아들 집에 와서 양로를 받겠다며 연극을 하셨고요. 이민준 씨, 당신은 지난 5년간 내 돈으로 당신 가족의 사치를 채워줬습니다. 총 7천만 원에 달하는 돈을요. 그리고 이민아 씨, 당신 아들이 부순 내 수집품들의 가치는 총 3천만 원입니다. 이제 계산할 시간입니다. 저는 변호사가 작성한 이혼 합의서와 재산분할 청구서를 테이블 위에 놓았습니다. 이민준 씨, 우리는 이혼합니다. 이 집은 당신이 기여한 대출금 600만 원을 제외하고는 모두 제 것입니다. 당신이 빼돌린 7천만 원과 이민아 씨가 배상해야 할 3천만 원을 합쳐
총 1억 원을 오늘 이 자리에서 지급하십시오. 그러면 조용히 합의 이혼해 드리겠습니다. 만약 거부한다면 우리는 법정에서 보게 될 것이고 당신들은 재산뿐만 아니라 사회적 명성과 어쩌면 자유까지 잃게 될 겁니다. 제 말에 그들은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온갖 발악과 애원 끝에 그들은 결국 자신들의 마지막 남은 돈과 귀금속 그리고 제가 사준 제네시스 차까지 팔아 겨우 돈을 맞췄습니다. 이민주는 떨리는 손으로 이혼 합의서에 서명했습니다. 저는 그 서류를 챙겨 그들에게 마지막 말을 남기고 뒤도 돌아보지 않고 나왔습니다. 참, 이 집은 이미 부동산에 내놨으니 3일 안에 당신들 쓰레기 전부 치우고 나가세요. 3일 뒤에도 남아있는 건 제가 폐기물로 처리하겠습니다. 이혼 수속은 순식간에 끝났습니다. 구청을 나서며 저는 맑은 하늘을 보았고 비로소 진정한 자유를 느꼈습니다. 저는 곧바로 집을 팔고 그 돈으로 부모님께 시내의 넓은 아파트를 사드렸습니다. 제 인생은 새로운 막을 열었습니다. 그동안 준비했던 북미시장 보고서가 본사에서 좋은 반응을 얻어 저는 싱가포르 지사의 아시아, 태평양 신사업부 총괄 책임자로 발령받았습니다. 연봉은 2배로 뛰었고 제 커리어는 새로운 정점을 맞이했습니다. 나중에 들은 소식에 따르면 이민준 가족은 결국 시골로 돌아갔다고 합니다. 김순자 여사는 충격으로 쓰러져 몸의 절반을 제대로 쓰지 못하게 되었고 이민아는 남은 돈을 챙겨 다른 남자와 도망쳤다고 합니다. 결국 병든 어머니를 돌보는 책임은 온전히 이민준의 몫이 되었습니다. 30 남짓한 나이에 그는 50살 노인처럼 늙어버렸다고 합니다. 저는 싱가포르로 향하는 비행기 안에서 창밖을 보며 지난 날들을 떠올렸습니다. 그리고 제 새로운 인생의 첫 페이지를 SNS에 기록했습니다. 여성의 자신감은 결혼이나 남편이 아닌 자신의 통장 잔고와 전문성, 그리고 모든 것을 버리고 다시 시작할 수 있는 용기에서 나온다. 과거는 안녕, 미래의 박서연 총괄님, 환영합니다. 비행기는 구름 위로 솟아올랐고 눈부신 햇살이 창문으로 쏟아져 들어왔습니다. 그것은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빛이었습니다. 저는 눈을 감았습니다. 다시 눈을 떴을 때 더 넓고 멋진 세상이 저를 기다리고 있을 것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세상에서 가장 빛나는 별이 될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오늘 이야기의 교훈은 명확합니다. 첫째, 여성의 진정한 힘과 자신감은 결혼이나 남편에게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경제적 능력과 전문성, 그리고 모든 것을 버리고 새로 시작할 수 있는 용기에서 나옵니다. 둘째, 부당한 대우에는 침묵하는 것이 미덕이 아니라 철저히 준비하고 단호하게 맞서는 것이 자신을 지키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서연 씨의 복수 방법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만약 여러분이 서연 씨의 입장이었다면 어떤 선택을 하셨을 것 같으세요?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자유롭게 남겨주세요.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고 가족일기의 다음 이야기도 기대해주세요. 감사합니다.